오케이, 이어서 합시다. 그럴 때 펜 조절, 그래프 해석 먼저 합시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다 그래프로서 해석할 거고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이제 그래프 해석 관련된 이야기인데 x축이 시간이고요. 뭐 y값이 어떤 실제 값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그래프는 이 파트에서 이제 가장 변별력 있게 작용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래프 해석을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돼요. 조금만 더 얘기해볼까?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돼. 자, 모든 그래프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x축의 변화에 따른 y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떤 그래프든 상관없이 x축의 변화에 따른 y축의 변화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나 자, 얘는요, 어떤 양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설정 온도가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설정 온도 값은 일정하게 해놓읍시다. 자, 이게 시상하고 설정 온도. 자, 이걸 시상하고 설정 온도라고 해봅시다. 자, 뭐 대충 36도라고 해봅시다. 36도. 자, 그리고요, 내 체온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는 설정 온도와 체온이 같아져 있는 상황일 거예요. 몸에서 이 온도에 맞추려고 해놨을 테니까. 따라서 체온 그래프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자, 근데 이때 사건이 발생해요. 사건이 발생해. 자,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냉탕에 잠수했다라고 해봅시다. 제가 그래프는 x값의 변화에 따른 y값의 변화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x값이 시간이면 사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1시랑 2시에 내 체온이 뭐가 다를까? 이건 되게 이상한 질문이고요. 그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x축인 경우에는 n을 사건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가가 돼야 돼. 사건. 자, 그럼 냉탕에 들어갔어. 그럼 체온이 어떻게 되죠? 체온이 낮아지죠. 근데 이게 호르몬에 의해서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낮아지는 거야. 근데 무한대로 낮아지진 않겠지. 내려가다가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왔다라고 해봅시다. 이 지점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나왔다. 자, 냉탕에 나와가지고요, 체온이 원래 확 낮아져 있었는데 이제 나왔어. 그럼 우리 몸에서 온도를 어떻게 하려고 해? 높이려고 하겠지? 높이려고 해서 시상함 설정 온도에 다시 도달하기는 할 겁니다. 항상성 조절에 의해서. 자, 그리고요, 어느 시점에서 여기서는 온탕에 들어갔다라고 해봅시다. 온탕에 잠수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다시 체온이 올라갔다가요, 다시 떨어질 겁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온탕에서 나오게 되면 떨어집니다. 여기서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이 흰색 그래프는 체온 그래프인데 이 체온이 시상하부의 온도와 같은 조건이에요. 시상하부 온도와 같은 조건이에요. 자, 각 구간을 한번 봅시다. A 구간, 여기 B 구간, C 구간, D 구간, 뭐 이렇게 나눠보자. 자, A 구간 별일 없으니까 뭐 해석할 거 없고, 자, B 구간 먼저 보자. B 구간. 자, B 구간은 항상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 사건. 사건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졌단 말이지. 냉탕에 들어감에 따라 이 시상하부 온도, 체온값이 떨어졌단 말이야. 체온이 여기서 시상하부 온도가 같아요. 이 값이 떨어져가지고요. 자, 기준이 중요한 거야. 36도보다 높네 낮네가 아니고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시상하부 설정 온도보다 이렇게 떨어진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몸에서는 이걸 춥다고 인식한다. 춥다고 인식할 거야. 그럼 뭘 할 거냐면요, 몸을 높이려는 온도를, 체온을 높이려는 기작들이 일어날 겁니다.
체온을 높이려는 기작이 일어날 거야. 자, 그 체온을 높이려는 기작. 이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자, 열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이거를 열 발생량이라고 그래요. 열 발생량을 늘릴 거고요. 자, 열을 밖으로 내뿜는 걸 열 발산이라고 해요. 체온을 잃어버리는 걸 열 발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발산은 어떻게 해야 돼? 추우니까 발산은 줄여야겠지. 발산은 감소시킬 거야. 맞아? 근데 실제로 체온이 감소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거 왜 감소하지 않아요? 왜? 왜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질까요? 냉탕이 아직 들어가 있으므로. 즉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실제로 체온이 감소하지는 않는 상황인 거라고. 그랬더니 여기가 한 34도라고 해요. 34도. 그럼 체온이 낮아졌으니까 설정 온도는 36도 그대로니까 높이려고 할 거예요. 열을 막 많이 만들어내겠지. 근데 그래도 내 몸은 지금 냉탕 속에 담겨져 있거든. 그러니까 냉탕이 열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요. 실제로 체온이 높아지지는 않죠.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항상성 조절이 안 일어나는 뭐 마네킹을 넣었잖아요. 그럼 34도보다 더 떨어져 있겠지. 왜? 걔는 열 발생을 높이지도 못할 때니까. 그러니까 몸에서는 높인 거예요. 이미 높인 거야 몸에서는. 근데 외부 요인이 더 커서 실제 값으로는 안 높아진 것 뿐이죠. 되니? 그래서 잘 봐봐. 이 그래프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이번 열 발생량도 하나 표시해 볼까요? 열 발생량은 처음에는 일정하다가요. 이 구간에서는 춥다고 느꼈지? 그럼 발생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지. 이렇게 높아져야지. 이쯤에 최대값 찍어야죠. 즉 L랑 거꾸로 들어가는 그래프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프. 이건 열 발생량 그래프. 어려운 해석이 아니야. 눈으로 보지 말고요. 입으로 해봐야 돼. 입으로. 좀 이상해졌네. 이렇게 입으로 해봐야 돼. 입으로. 그러면 그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증가하지 않는다지. 증가 뭐 실제 체온은 증가하지는 않죠.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죠? 이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거 이상하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어. 지금 비구간에서 열 발생량이 높은데 왜 체온이 낮아요? 이러고 있다고. 이건 서술을 안 지킨 거야.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선제 이렇게 있다고. 뭐 이렇게 나왔다. B구간에서는 열 발생량이 높음으로 체온이 증가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된다거나 혹은 체온이 감소했으므로 열 발생량이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고. 꽤나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발성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트 안 틀리려면 이 선지를 보면 오히려 헷갈려. 보지 말고요. 전체 내용 해석을 해야 돼. 처음부터 해야 돼. 처음부터. 이 구간만 해석하려고 하면 오답 나와요. 출제자들 그거 너무 잘 알아. 일부러 그렇게 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낸다. 이 빨간 그래프 가려놓고 이렇게 낸다고. 빨간 그래프 가려놓고 B 구간에서는 열 발생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내. 딱 봤을 때는 뭐야 B구간 온도 떨어졌으니까 그럼 열 발생은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가버린다고.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 돼? 다음 D 구간도 한번 뭐 C 구간은 이제 별일 없죠. D 구간도 한번 볼까? D 구간도 한번 보면요. 거꾸로 가는 거죠. 온탕에 들어갔으니까 체온은 시상하부의 온도값. 이 값이 시상하부 설정 온도와 비교했을 때 시상하부 설정 온도보다 반대로 적겠죠? 높아진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 우리 몸은 이걸 덥다고 인식한다. 그러면 이때 온도를 체온을 낮추려는 기작을 수행한단 말이야. 즉 발생은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내뿜는 발산은 늘려놔. 근데 실제로 체온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왜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온탕에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되냐? 별로 안 어렵죠? 안 어려워. 단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처음부터 X축부터 이 사건부터 순서대로 가야 돼. 자꾸 말을 해봐야 돼. 말을 해봐야 돼.
친구 없어도 혼자 거울 보고 해봐야 된다고. 내가 그래. 친구 없으니까. 자, 두 번째 거 볼게. 자, 이번엔 조금 특수한 케이스예요. 특수한 케이스. 자, 출제율은 낮은데 변별력이 매우 높은 케이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봅시다. 머리통만 잠수해 봅시다. 머리만 잠수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머리통의 온도. 이번에는 시상하부의 온도와 몸의 온도, 체온이 달라진 유형이라고요. 달라진 유형이야. 자, 그래프는 똑같이 가져갈게. 똑같이 가져갈게. 자, 똑같은 사건. 자, 이번에는 근데 뭐 할 거냐면요. 이 시점에 다른 색깔이 있어요. 이 시점에요. 머리만 잠수할게. 머리만 냉탕에 집어넣을게요. 머리만 냉탕에 집어넣을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니? 이걸 알아야지. 머리를 냉탕에 넣었잖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머리의 온도가 떨어지겠죠. 머리의 온도가 떨어질 거야. 아, 시상하고 설정 온도 값은 변화 없어. 설정 온도 값은 일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정 온도. 설정 온도는 이렇게. 자, 그 그래프를요 아무거나 보고 싶은 것부터 보는 게 아니고 이 사건부터 봐야 돼. x값이 시간인 경우에. 그럼 이게 머리통 온도가 쭉 떨어질 거예요. 근데 무한대로 떨어지진 않죠.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다시 이 시점에서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머리통 온도가 다시 정상 온도로 상승하겠죠. 항상성 조절 기작에 의해서. 잠깐 쉬었다가요. 똑같이 합시다. 저기 했던 것처럼 이때 머리만 온탕에다가 담궈보자. 머리통 온도가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머리통 온도 올라가겠죠. 무한대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가다가요. 여기서 다시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머리통 온도는 이렇게 가죠. 이 파란 그래프가 시상하부의 온도값이 된다고. 즉 머리의 온도. 머리의 온도. 되냐? 자, 그럼 이때 열 발생량도 한번 봐봅시다. 열 발생량. 근데 이 그래프는 여기까지 얘랑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구간을 B 구간이라고 한다면 B 구간은 설정 온도보다 시상하부 온도가 낮으니까 발생량을 높이려고 할 거야.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쟤랑 그래프가. 요게 열 발생량 그래프야. 똑같아. 결국 노란 선보다 파란 선이 낮으면 열을 많이 만들려고 할 거고, 노란 선보다 파란 선이 높으면 열 발생을 줄이려고 할 거고. 다만 뭐가 달라진 것뿐입니까? 요거 체온이 달라진 것뿐이지. 이 그래프는 체온하고 시상하고 온도가 같았으니까 이걸 따로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 그래프는 다르니까 체온 그래프는 따로 그려주면 된다고. 그럼 여기 B 구간이라고 한번 놓고보자. 자, B 구간에서는 시상하고의 온도가요 설정 온도보다 낮아졌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걸 뭐라고 인지해요? 춥다고 인식한다고. 됐나?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하려고 해? 높이려고 하죠. 근데 이때 몸의 온도는 어떻게 돼? 증가하지. 왜? 냉탕에 안 담가놨으니까. 그치? 머리통만 이렇게 담가놓은 상황이란 말이야. 단 머리의 온도는 실제로 증가합니까? 증가하지 않는다고. 왜? 머리통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의 온도 어디에 있어? 그치, 냉탕에 있으니까. 머리랑 같은 편이 뭐라고? 머리랑 같은 편? 시상하부 온도. 그럼 체온은요? 어떻게 변화하냐? 실제로 높아졌지. 이렇게 올라가요. 즉 열발생량과 똑같아지지. 이 그래프에선 열발생량과 똑같아지. 됐냐?
그러니까 이상해지죠. 아까 이야기한 거잖아. 머리통은 34도인데 몸체는 38도가 되어 있는 괴이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D 구간 안 써줘도 되겠죠? 반대로 들어가면 되겠지, D 구간은. 오케이? 그럼 여러분 해보시고. 시간 관계가 세 번째 유형으로 들어갑시다. 얘랑 얘랑 뭐가 다른지 봐야 돼. 얘랑. 보통 이번은 출제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마음 다 틀리니까. 자, 세 번째는 설정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 설정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 자, 이만 이렇게 봅시다. 자, x가 여전히 시간으로 두겠습니다. 시간. 자, 시간이면 사건으로 놀아고 해서 사건. 자, 먼저 뭐 볼 거냐면요. 설정 온도부터 볼게요. 설정 온도. 자, 설정 온도 처음에 뭐 대략 이 정도였다고 합시다. 한 36도. 이 온도에 현혹되지 마세요. 온도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뭘 따져야 돼? 설정 온도와 뭘 비교하는 거예요? 시상하고 온도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요. 여기서 내가 발열제를 넣어보자. 발열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요. 발열, 열을 낸다는 거죠. 내 체온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높이고 싶은 거잖아. 근데 설정 온도는 목표 온도인 거 아니에요? 목표 온도를 어떻게 하면 돼? 높여버리면 되지. 근데 잘 봐라. 비유를 해보자. 설정 온도는 에어컨에서 내가 잡아놓은 지금 22도, 23도 이렇게 잡아놓은 온도가 설정 온도인 거야. 자, 체온이나 시상하부 온도는요. 에어컨에서 인지하는 실제 기온이에요. 실제 기온. 그럼 봐봐. 체온이 혹은 시상하부 온도가요. 22도에서 23도가 갑자기 뿅 될 수 있을까? 못 되지. 중간에 값들을 거쳐야죠. 22.1, 22.2, 22.3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이 실제 온도는요. 근데 설정 온도는 22도에서 23도로 바꿀 때 22.1, 21.2 이런 거 거쳐야 돼? 그럴 필요 없지. 이건 가상의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요. 설정 온도는 갑자기 뽕 하고 올라가. 뽕 하고 올라가. 이렇게. 즉 불연속적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설정 온도가 변할 때는요. 불연속적으로 변해요. 대충 한 38도로 높죠.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뭐 할 거냐면 해열제를 먹었다고 봅시다. 그럼 해열제는 뭐예요? 체온을 어떻게 하는 게 목표야? 낮추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 해열제가 온도가 낮아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열 평형을 이용해서 낮추는 그게 아니지. 야, 그럴 거면 드라이아이스 처먹지 뭐하러 해열제 먹어. 그런 원리가 아니란 말이야. 설정 온도를 낮춰놓는 거야. 그럼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 설정 온도를 따라서 낮아지려고 하는 기작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요렇게 다시 36도가 된다고. 이해되냐? 그럼 이제 실제 시상하부 온도로 가보시나요? 시상하부 온도. 여기 뭐 시상하부 온도와 체온은 같은 케이스. 머리통에만 한 건 아니야. 근데 체온은요 요렇게 가다가 지금 발열제를 먹어 설정 온도가 높아졌지. 그럼 이 시점을 비교해볼까? 딱 이 시점. 설정 온도가 지금 여기보다 더 어때요? 높지? 실제 체온보다 높죠? 그럼 우리 몸에서 이걸 뭐라고 인지? 춥다고 인식해버리지. 36도인데 춥다고 느낀다고. 36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체온을 높이려고 하겠지. 이 구간 동안.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높이려고 하겠죠. 그리고 쭉 유지되다가요. 지금은 똑같으니까 상관없는데 갑자기 설정 온도가 훅 낮아졌거든? 그럼 이때는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죠. 여기 구간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기 구간. 뭐 여기 A 구간, 여기 B 구간. 나머지 구간은 안 중요해. 설정 온도랑 시상하부 온도랑 똑같은 의미가 없죠. 그걸 정상이라고 인지하는 거니까. 여기는 38도인데 정상이라고 인지하는 거야. 뭐 발생량이나 발산량 조절 안 해요. A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게. 결국 순서대로 보면 발열제를 먹었기 때문에 설정 온도 값이 증가한 게 우선이고요. 이 설정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작용하냐? 설정 온도랑 시상하부의 그냥 온도랑 비교했을 때 설정 온도가 더 높아졌다고. 따라서 이걸 우리 몸에서는 춥다
크다고 인식하고요. 이걸 높이려는 기작이 일어나겠지. 발생을 증가시키고요. 발산은 줄일 겁니다. 되나? 그러니까 발생량 그래프도 체온과 비슷하게 일어날 거야.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높아집니까? 안 높아집니까? 높아졌지. 얘는 실제로 높아졌잖아. 왜요? 아까는 안 높아졌잖아. 아까 왜 안 높아졌어? 냉탕이나 온탕이 들어가 있으니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안 변했지. 근데 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우리 해열제 먹고 냉탕 들어가 있는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없지. 발열제 먹고 그런 상황 없죠. 그냥 B 구간 굳이 안 써줘도 되겠지? 왜? B 구간 A랑 뭘 하면 돼요? 그냥 반대로 적어주면 되는 상황일 거잖아. 맞아? 자, 이 외에도 다양한 그래프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그래프 해석은요. 무조건 X축에서 발생한 변화에 따라 Y값의 변화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니, 무조건 X값의 변화에 따른 Y값의 변화량 그래프를 살펴보면 돼. 자, 그럼 이번에 실제로 이 체온 조절 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추울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추울 때. 그러면 우리 몸에서 춥다는 걸 이제 온도를 감지하겠죠. 온도가 낮아졌음을 감지하는 감각점을 냉점이라고 하는데 이 냉점에서 신호를 보낼 거예요. 누구한테 보냅니까? 지금 몸 추운데? 라는 신호를 보내겠지. 누구한테? 시상하부한테 보낼 거 아니야. 뭐로 보낼까요? 뭐로 보낼까? 무슨 신경? 그렇지, 감각신경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외부에 있던 저온 자극이 도달하게 되면 이게 감각신경에 의해서 시상하부에 도달하게 되겠지. 그럼 이 시상하부에서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체온을 높이는 일들을 수행하려고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몸의 혈관이나 근육 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좀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이긴 한데 봐봐. 결과값만 보면 간단해요. 몸이 추워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되니? 근육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나요? 떨리나요? 떨리게 되지. 왜? 움직이게 되면 열을 만들어내는 상황인 거니까. 그걸 누가 하냐면 교감신경이 하는 거야. 교감신경이 강화된단 말이야.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혈관이요. 수축합니다. 왜? 열의 발산을 줄이는 거예요. 외부와 닿는 면적을 줄여서 열을 최대한 덜 뺏기게 하는 겁니다. 발산과 동의어는 방출이에요. 발산과 발생은 아예 다른 용어지. 반대의 표현이야. 발산 버린다는 거예요. 방출. 자, 그리고 근육의 떨림이 증가합니다. 자, 이거는 발생을 증가시키는 기작인 거죠. 되니? 자, 얘는 오로지 신경에 의해서만 조절이 일어난대요. 자, 또 추울 때 뭐 해야 돼? 체온 높이려면 우리 호르몬 이야기 했어. 누구 있었니? 티록시 또 하나 더 있었어. 에피네프린. 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티록신부터 출발하냐? 티록신은 시상하부에서 명령 내리죠. 뭐로 내립니까? TRH로 내리겠지. 나 TRH 분비량을 높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 전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전엽에서는요 TSH의 분비량을 높일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요? TSH는 갑상샘으로 가겠지. 갑상샘에서 뭐 만듭니까? 뭐 만들어요? 티록신 만들죠. 이거 어디로 가요? 이건 어디로 가? 이거 어디로 가? 간으로. 간에서 세포 호흡을 증가시킴에 따라 체온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아니야. 근데 에피네프린은 어떻게 작용한다고 했냐면, 자, 헷갈리면 안 돼. 에피네프린은요 교감신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교감신경 작용이 강화되는데 그게 혈관이나 근육 쪽으로도 가지만 어디로 가는가? 부신 속질로 간답니다.
이 경로를 잘 알아야 된다고. 경로를. 혹은 이거 저번 주에 했던 내용으로 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그림 그려놓고요. 교감신경 앞에가 신경절 있었죠? 신경절 이전이 짧았고 뒤에가 긴 형태로 그려지기도 할 거고. 자, 그럼 이 부신 속질에서 뭘 만든다고요? 에피네프린을 만든다. 그래서 경로가 셋으로 나눠진다고. 첫 번째 신경만 작용해가지고 교감신경의 작용만 강화돼서 혈관이나 근떨림 조절하는 것. 교감신경 이후에 부신 속질로 연계돼서 에피네프린 분비해. 그러니까 얘는 신경 호르몬인 거고 티록신은 호르몬인 거고요. 요걸 외워야 된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된다고 얘들아. 이해도 이해인데 타이트하게 외워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더울 때는 고온의 자극이 오게 되겠지. 자, 어디로 오는, 뭘 통해 오는가? 당연히 감각신경을 통해 오겠지. 그럼 이게 시상하부에 도달한단 말이지. 맞나? 지금 더워요.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되니까 막 더워지는 거거든. 근데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체온이 어떻게 될까? 좀 떨어지겠죠. 근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모두 같은 부위에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야. 사실 근육이나 피부하고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선 혈관을 수축시켰잖아. 그럼 더우면 혈관을 어떻게 해야 돼? 이완시켜야 되지. 그게 부교감신경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완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거야. 물론 늘리는 것도 이완이지만 수축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완의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 돼? 실제로 부교감이 이어져 있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교감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야. 교감 완화예요. 부교감이 아닌 거지. 떠올리기 쉽게 해볼까요? 제가 아까 별표 쳐서 이야기했어. 체온 조절은 길항작용을 지니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감이 있지만 부교감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부교감 신경들이 작용하면 체온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런 메인 기작을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NL을 조절하는 건 부교감은 아니야. 이걸 이렇게까지 내진 않는데 실질적인 생명과학을 따져보면 부교감이 작용하면 체온이 낮아진다. 이건 맞거든요. 근데 이런 체온이 낮아지는 경로에 부교감 신경이 관여한다. 이건 틀리다는 거죠. 아주 극히 일부분에만 작용을 해. 부교감 신경은 아주 극히 일부분. 이 어떤 장기의 작용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소화 현상을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것, 요런 정도라거나, 혹은 좀 그렇긴 한데 성기의 크기나 형태를 조절해서 체온에 관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다루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교감 절대 안 된다고. 여기서 많이 틀린다고요. 교감 완화입니다. 얘는. 자, 그럼 이때 혈관이 이완되고요. 근육의 떨림이 감소하게 된다고. 혈관이 이완되는 건 발산을 늘리는 작용인 거고, 근떨림이 감소하는 건 발생을 줄이는 과정인 거고. 길항작용이 없다는 걸 인지해야 돼. 그럼 호르몬도 마찬가지지. 낮추는 호르몬을 만드는 게 아니죠. 낮추기 위해서 그냥 티록신 분비량을 줄인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TRH 양을 줄일 거고요. 억제할 거고. 얘랑 그림이 똑같아야죠. 화살표만 반대로 가면 되지. 전염에서도 마찬가지. TSH의 분비를 줄이는 정도인 거고, 갑상샘에서도 마찬가지. 티록신의 분비를 줄이는 것 정도고요. 간에 가서 세포 호흡을 촉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감이 완화되면 마찬가지. 이것도 부신 속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도 에피네프린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 정도라고. 경로 구분할 수 있겠니? 그죠? 혈당량 조절 기작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혈당량까지만 합시다. 오늘 항상성 하나 더 있었죠? 혈당 3자. 그건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다룰 것 같고. 혈당량까지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가져봅시다.
혈당이 낮을 때. 그럼 낮다는 걸 인지할 거예요. 그럼 시상하부에서 이걸 감지합니다. 감각신경에 의해 마찬가지로 감지해요. 자, 감지하게 되면 이제 혈당을 높이려는 기작들을 수행할 겁니다. 높이려는 기작들을 수행할 거예요. 자, 그럼 혈당 높이는 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글루카곤 또? 당질. 오,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따가 따로 좀 정리할게. 따로 좀, 왜 메인 내용은 아니라서 그래. 또 하나 더. 에피네프린 요 세 개 있었잖아. 그 셋의 조절 경로를 한번 따져보는 거라고요. 자, 먼저 교감신경이 들어옵니다. 교감신경. 근데 교감신경이요 두 군데로 가. 교감신경이 두 군데로 가요. 자, 당연히 하나는 이자의 알파 세포인 거고, 하나는 에피네프린 분비해야 되니까 어디로? 부신 속질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만들라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만들 거고,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을 만들겠지. 얘네가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겠지. 간으로 가가지고 혈당을 어떻게 높이겠지. 혈당 어떻게 높여요? 글리코젠. 뭘로? 포도당으로. 그치. 포도당으로 분해함에 따라 증가시키겠죠. 됐나? 근데 종종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코르티코이드 계열은 거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경로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경로 차이 때문에. 코르티코이드 계열의 호르몬 보면요. 시상하부에서 CRH를 만들거든요.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CRH. 이게 전엽으로 가서요. 이 전엽으로 가서 여기 전엽에서 ACTH를 만든다. 그럼 ACTH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부신 거칠로 가야지. 이거 영어 안 해도 돼. 근데 한국말로 쓰면 너무 길어가지고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자, 부신 거칠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냥 당코코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당코코는 사실 여러 기관에서 작용하거든. 그래서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 얘는 좀 기능이 복잡해요. 예. 단백질이나 지질을 당으로 바꾸는 일들을 촉매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나와. 거기까지 안 나오고, 애가 메인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고 경로 차이로서 출제가 된다고. 에피네프린이나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교감신경에 의해 촉진을 받지만 당코코의 분비는 위에 상위 명령 호르몬만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이거 외워야 된다고. 이거 외워야 된다고.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혈당이 높다는 게 뭐가 쓰는 거예요? 혈당을 증가. 이게 여러 기관에서 작용한다고. 얘는 꼭 간만 타겟으로 하진 않아요. 자, 두 번째로 그럼 혈당이 높을 때는 어찌하는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혈당이 높을 때는 이거 앞으로 가죠. 어째? 자, 야도요 시상하부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자,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겠죠. 혈당 낮추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인슐린이 있잖아. 근데 이게 또 재밌다고요. 뭐가 재밌냐? 낮추는 호르몬 인슐린은 부교감에 의해서 들어오고, 애는 교감 자기 체온에서는 교감 강화, 교감 완화했는데 얘는 혈당 낮을 때와 높을 때 각각 교감과 부교감이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딜항작용이 성립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자로 가겠죠? 인슐린 만들라는 신호를 보낼 거 아니야? 이자에 어디로 가죠? 정확히? 베타세포로 가죠. 혹은 베타섬이라고도 그래. 베타세포, 베타섬. 그럼 야는 또 어디로 가요?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 인슐린을 만들겠지. 인슐린을 만들겠지. 이거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죠. 혈당을 낮추겠지. 근데 혈당 어떻게 낮추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첫 번째,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합성한다.
그러니까 결국 포도당도 당이고 단당류, 글리코젠도 다당류거든요. 근데 혈당량이 뭐냐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값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보통 0.1 정도면은 정상 상태예요. 그래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근데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좀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 포도당을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 정도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지? 내가 다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먹자고 여기에 음식을 좀 시켜놨다고 해보자. 근데 한 30인분 시켰대요. 사람 한 14명 있는데 30인분 그럼 어때? 좀 남겠죠? 이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음식? 남은 거 썩겠지. 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막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 상하지 않는 걸로. 그게 글리코젠인 거야. 상한다가 무슨 표현이냐면 포도당은 피 속에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나간단 말이지. 당뇨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요 포도당과 다르게 물에 잘 녹지 않는 덩치가 큰 글리코젠 형태로 만들어서 간에 박아놓는 거야. 그러면 떠내려갈 일이 없거든. 상할 일이 없거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음식 썩으니까 야 승환아 너무 말랐다 하나 더 먹어 이렇게 된다고. 애한테 먹여버린다고요 그냥. 그럼 최소한 그 애가 막 배부르고 하겠지만 살찌고 하겠지만 음식이 상할 일은 없잖아. 피 속에 포도당이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인다고요 억지로 포도당을. 누구한테 먹을까? 그렇지 세포한테 먹이지. 체세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포도당 흡수 촉진을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겠죠. 계속 먹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체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해서 이제 세포업을 한단 말이야. 체온이 낮으면 뭐 이런 걸 하겠지만 지금 체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포도당이 남아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많이 먹으면 온도가 어때요? 높아지겠지. 왜? 체세포가 포도당 많이 먹었잖아. 그럼 세포하는 이 물질 대사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체온이 또 올라가게 된다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두 가지 기작이 있다. 이제 A랑 A 잘 구분하십시오. 이 중에서도 뭐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신경만 등장했는지 신경 이후에 호르몬이 등장했는지 호르몬만 등장했는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 파트가 애들이 좀 감을 잘 못 잡아.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막 하는데 이것까지 외워야 돼 이것까지 외워야 돼의 합리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파트인데요. 칠판에 있는 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뭐 아까 처음에 했던 호르몬 종류 중에 별표 안 친 것 정도 빼고는 다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 혈당량과 관계된 이 그래프 해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 정말 중요하다. 아까도 이야기했다. 무조건 X축의 변화를 먼저 변화 이후에 Y축의 변화값으로 해석을 해라. 자, 그리고 만약 이 X가 시간인 경우에는 뭘로 해석해라? 뭘로 해석해요? 사건으로 해석해요. 시간인 경우에는 사건으로 해석을 해라. 자, 그럼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그래프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어. 자,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요. 자, X축 시간이야. Y축은 각 값들, 인슐린이든 글루카곤이 됐든 혈당량이 됐든. 자, 뭐 할 거냐면요. 이때 내가 식사하겠습니다. 식사할게요. 너네가 문제 풀 때는 이 그래프가 뭐가 먼저 그려지고 뭐가 그 다음에 그려지고 뭐가 그 다음에 그려지고 이게 동영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동시에 빵 박혀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나눠서 해석을 해야 돼. 뭐가 우선이 돼야 될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이거 먼저. 무조건 이거 먼저. 밥 먹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인슐린 분비가 느는 게 우선일까? 아니죠. 뭐가 우선이에요? 혈당 느는 게 우선일 거 아니야. 그래서 혈당 그래프가 먼저 들어온 거라고. 혈당 그래프가 들어오다가요. 여기서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죠. 근데 밥 먹었잖아. 그럼 어쨌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 어쨌든 떨어져요. 뭐 안 해도 떨어져. 왜? 항상성 조절이니까. 원래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려고 할 테니까. 몸에서 뭐든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떨어져서 원래 값을 유지할 겁니다. 환자가 아니라면. 자,
그리고 순서를 봐봐. 식사를 했네. 그랬더니 혈당이 늘었네. 이게 돼야 된다고. 그럼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뭡니까? 인슐린 분비가 늘겠네요. 글루카곤 분비는 줄겠네. 이게 들어가 보면 된다고.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혈당이 늘고 나서 이것보다 이후 시점에 인슐린이 는다고. 근데 인슐린도 어쨌든 늘었으면 다시 떨어졌겠지. 계속 남아있지는 않겠죠. 왜 이 이후에는 혈당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도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요, 글리코젠도 한번 볼까요? 글리코젠도요, 여기서 출발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낮아진다고. 그리고요, 다시 증가한다고. 이 시점을 문제에서는 잘 표기를 안 해주는데 사실 의미는 크게 없어. 호르몬이 느리다고는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들은 다 사람의 시간 흐름으로 보면 꽤 빠른 편에 속하는 거니까. 근데 정확히 봐봐. 여기서 올라가고 감소하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잖아. 가장 먼저 변화한 건요, 아주 약간의 시점 차이를 둔다면 흰색 그래프가 먼저 변화한다고요. 혈당 변화가 우선이지. 문제에서는 이걸 거의 표시 안 해줘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질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래프 해석하는 데 도움 되시라고 제가 조금 시간 차이를 둬서 그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봅시다.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건 어떨까? 자, X축이요, 시간이고요, Y축이 표시 안 해줬구나. 빨간 게 인슐린, 파란색이 글리코젠. 자, 요번에는 요 시점에서 운동을 했다라고, 과격한 운동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이 뭡니까? 혈당이 떨어지겠지. 혈당이 떨어졌다가 몸에서 일어나는 조절 기작에 의해서 원상복구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운동을 했으니까 혈당이 떨어졌구나. 그럼 혈당이 떨어졌으면 인슐린의 분비는 줄 것이고 글루카곤의 분비는 늘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인슐린 분비 값은 혈당이 낮아진 이후에 다시 같이 낮아졌다가 올라오는 형태의 그래프. 글루카곤 분비는 처음에 이 정도였다가 이 높이 차는 안 중요해요. 애초에 단위가 다 다르거든요. 왜 내가 살짝 밑에 있다 그랬냐면 올라가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 그냥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글루카곤의 변화 그래프. 조금 더 뒤에서부터 보내야겠지. 이거 보고 착각한 애들이 오케이. 혈당하고 인슐린하고 그래프는 같이 가고 글루카곤만 반대네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건마다 다 다르게 들어가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자, 세 번째로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자, 사건 그래프들 먼저 볼게. 사건 그래프들. 이건 이렇게 보자. 자, 특정한 시간이에요. 여기도 시간. 자, 뭐 할 거냐면 이번에 인슐린 주사 좀 맞을게. 인슐린 주사 좀 맞읍시다. 그럼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변화는 뭐겠니? 그치, 인슐린 증가겠지. 그랬더니 그러면 혈당이 낮아지겠지. 혈당이 낮아지겠지. 이 혈당이 낮아졌으니까 이제 인슐린이 다시 늘어날 거고 줄어들 거고 글리코젠의 분비는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형성이 될 거라고. 이거 그래프에다가 그리기만 하면 돼. 요렇게. 자, 인슐린. 그럼 인슐린의 분비가 늘었으니까 혈당은 줄겠구나. 근데 인슐린 변화보다 조금 더 늦게, 그래프가 조금 더 늦게 변화. 이게 혈당 그래프. 그럼 글리코젠 늘겠구나. 인슐린보다 좀 더 늦게. 이렇게. Y값은 안 중요해. Y값. 왜 이거 다 안 겹쳤냐? 상태냐? 이번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같이 가고 혈당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비례, 반비례 이딴 식으로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프마다 해석이 중요해. 근데 이 파트는 오히려 자꾸 말로 해보고 해야지 말로 안 해보고 눈으로만 풀라고 하면 쉽게 풀라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이번에는 네 번째 이번에 이런 거 해볼까요? 글루카곤 주사 한번 맞아볼까?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글루카곤의 양이 늘 것이다. 그럼 혈당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인슐린의 분비는 늘고요. 글루카곤의 분비는 줄겠지. 그럼 혈당이 다시 낮아지겠죠. 그러면 또 인슐린 분비가 줄고 글루카곤 분비는 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여기 글루카곤 변화 먼저 그려줘야겠지. 가다가요 글루카곤 쭉 늘었네. 다시 원상 복구. 원상 복구. 혈당 내용도 한번 보면 가다가요 혈당 떨어질 것이고 혈당 이 이후에 떨어지겠지. 이거보다 살짝 그래프가 뒤로 밀린 느낌. 인슐린 왜 낮아졌어? 높아져야지. 혈당이 높아져야죠. 가다가 이렇게 그려줘야지. 아 그랬더니 인슐린 분비도 같이 증가하는. 근데 얘는 인슐린하고 혈당하고 따졌을 때 혈당 변화 이후에 인슐린 변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게 인슐린. 그러니까 얘는 또 셋이 같이 가는 그래프잖아. 무조건 X축, 그 다음 Y축 해서. 자, 뭐 다섯 번째로 이런 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번엔 X값이 시간이 아닌 그래프. 어렵지 않아, 쉬워.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X값이 혈당이라고 해봅시다. 자, N은 X값이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 등장하지 않아? 그럼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될까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봐야 돼. X값이 커지면 Y값이 어떻게 되는가? X값이 혈당이거든? 그럼 이때 일어날 현상은요. 혈당이 늘어났을 때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 X값이 커질수록 Y값. Y값은 뭐 다른 값도 올 수 있겠지. 자, 뭐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오겠죠? 그럼 인슐린 분비는요? 증가할 것이고 글루카곤 분비는 감소하겠지. 아 그럼 혈당이 X값이 늘면서 Y값이 만약 농도라고 한다면 인슐린 농도 이렇게 늘 거라고. 이렇게. 이것도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혈당이 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인슐린 분비가 늘고 있잖아요. 시점을 보여주는 거야. 시점을. 그러면 글루카곤 분비는 어쩌고 되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는 진짜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가 있어. 이번에 X축 인슐린 농도로 해볼까? 인슐린 농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인슐린이 느는 게 우선, X값이 느는 게 우선. 그러면 혈당이 어떻게 돼? 낮아지고. 그러면 이때 글루카곤의 분비는 늘겠지. 그럼 봐봐. 이때 혈당은요,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글루카곤은 처음에 조금 있다가 혈당이 낮아지는 걸 인지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냐고. 이걸 자꾸 문장으로 만들어서 순서에 따라 순서가 제일 중요해. 순서에 따라서 해석만 하면 돼. 아니, 이걸 갖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는 혈당과 인슐린은 비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비례인데 이러고 있다고. 비례 반비례를 따지면 바보야. 됐나? 그럼 이번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당뇨 환자들은 당뇨 환자들의 그래프는 어떤가? 뭐 지금까지 이제 정이 없다면 정상인들 기준으로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당뇨 환자들 한번 살펴보자. 그래프 두 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시간. Y축은 그냥 뭐 혈당으로 더 볼까요? 하나만 그립시다. 혈당.
그럼 이때요 마찬가지로 식사했다고 해보자. 식사했을 때 정상인하고 비교하게 정상인부터 그려보자. 정상인은 여기서 출발하겠지. 밥 먹었네요. 혈당이 높아지겠네. 그리고요 다시 떨어지겠죠. 다시 떨어지겠지. 그죠? 이게 정상인의 변화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들은 어떨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당의 수치가 어때요? 높은 상태이겠죠. 그지? 밥 먹으면 당이 훅 올라요.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뭐 처음에 비슷하게 갔다라고 할지라도요. 당이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더 증가하고요.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감소하는 폭이 이렇게 변화할 거야. 이게 당뇨 환자들에게. 1형, 2형 모두. 1형이든 2형이든 혈당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계속 높은 값을 유지할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당뇨 환자들이 당을 아예 못 낮추는 건 아니거든요. 아예 못 낮추는 건 아니라서 조금씩 낮아지긴 합니다. 자, 그럼 1형이든 2형이든 당이 잘 높아지고 잘 안 떨어지는 걸 보여줬는데 이번엔 이렇게 합니다. X값 시간으로 놓고요. Y값은 인슐린 분비량. 그럼 이때 식사한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 식사를 해서 자 Y값은 인슐린이지만 사건 먼저 해석하는 거야. 밥을 먹었지? 그럼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이 높아진다. 그치? 그러고 나서 인슐린이 분비가 늘겠죠. 식사했으면 인슐린 분비가 이렇게 늘다가요. 얘도 다시 떨어지겠지. 이게 정상인. 정상인의 인슐린 농도 그래프. 그냥. 자, 그럼 먼저 1형 당뇨 한번 볼까요? 1형 당뇨는 무슨 당뇨였지? 인슐린을. 그렇지. 애초에 분비를 못하는. 인슐린 분비가 현저히 떨어진 사람이란 말이야. 아예 분비를 못하는 건 아니야 또. 여기서 출발해요. 인슐린 분비가 1형 당뇨는. 그럼 밥 먹었네. 혈당 높아졌네. 그럼 인슐린 많이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높아지기는 합니다. 아예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요 잘 안 떨어지겠지. 잘 안 떨어지겠지. 얘보다 낮아야 되니까 요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요런 느낌. 이게 1형 당뇨. 1형 당뇨 환자의 인슐린 변화를 그래프. 조금씩 높아지다가요 다시 낮아지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변화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2형 당뇨는요. 2형 당뇨는 어떤 질병이었죠? 어떤 질병? 그치. 인슐린 수용체 이상이라고 했지. 인슐린을 만드는 건 잘한다. 근데 인슐린이 일을 못한다고. 인슐린이 일을 못해. 그러니까 혈당이 안 떨어져. 이 사람은 애초에 그러니까 이 시상하부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거야. 왜? 자기는 인슐린 만들려고 부교감신경 계속 조절될 거거든요. 좀 만들어라. 그리고 심지어 인슐린이 만들어졌어. 근데 인슐린이 일을 못해. 그럼 시상하면서 뭐라고 판단하나? 인슐린이 부족한가? 더 만들어가 된단 말이야. 더 만들어봤자 어차피 혈당은 못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아요. 2형 당뇨. 여기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출발해야 돼. 기본적으로 높아. 2형만은. 밥을 안 먹어도 인슐린 수치가 높아버린 거죠. 파란색은 2형 당뇨 환자의 인슐린 농도 그래프. 자 그리고요 훅 올라갑니다. 밥 먹으면요 훅 올라가요. 그리고 잘 안 떨어져. 이게 2형 당뇨의 인슐린 분비량 변화 그래프가 되겠다. 그냥 그래프 많이 나왔죠?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자꾸 입으로 주저리 해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용 여기까지 하고 그 저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해줬는데 저번 주 거 내용 잠깐 정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중추신경계 질환경입니다.
신경계 질환. 신경계 질환에서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중추신경계 질환. 두 번째는 말초신경계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대표적으로 한 3개만 할까요? 제일 흔한 게 알츠하이머죠. 중추신경계면 뇌 쪽이나 척수 쪽에 이상이 있다는 거. 알츠하이머지. 알츠하이머. 뭐라고 불러요? 치매예요. 치매. 이 치매를 촉매하는 물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뭐냐면 우리가 사고 활동을 할 때마다 축적되는 물질들이거든. 근데 이게 뇌세포에 손상을 유발해요. 뇌세포의 영양 공급을 막는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축적이 돼. 여러분 뇌는 파괴된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언제 제거가 되냐면 우리가 잘 때 많이 제거가 돼. 잘 때 많이 제거가 돼. 그래서 여러분 충분한 수면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네한테 계속 그러잖아. 잠 줄여서 공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잠 줄일 필요. 청년 치매. 너네한테 하기도 청년 치매까지도 아니다. 자, 심지어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요, 청소년기에는 제거율이 아주 높아. 나이가 들수록 제거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뇌 손상이 있는 거죠. 대뇌 손상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파킨슨병. 파킨슨병. 이거는 도파민 분비 이상이에요. 도파민 분비를 이제 중간뇌에서 주로 조절하거든. 이런 질환이 있다. 세 번째는 우울증, 이런 것도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분류합니다. 말초신경계 질환은 2개 정도. 2개 정도. 자, 하나는 길랭발의 증후. 길랭발의 증후. 하나는 근육 위축성 측삭경화증.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루게리병. 루게리병. 얘네는 말초신경계와 관련된 질환이죠. 되나? 자, 이 루게리병은 뭐 하는 거냐면 운동신경이 파괴된 경우에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 자율적으로 조절되지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얘는 마리집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마리집 손상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너네 있죠? 과제검사하게 과제검사에 해놓고 펴놓으시고. 야, 그 얘들아, 뭐 복잡한 계산 공식은 안 나오는데 이제 이야기한 대로 중간고사 때보다 개념이 꽤나 복잡하지. 이거 대충 눈으로 봐서 안 돼. 자꾸 생각해보고 직접 써보고 말로 뱉어보고 해야 돼요. 이 논리적인 구조가 반영되는 개념이 꽤 많기 때문에 뭐 그래프도 그랬지만 뭐 신경 쪽도 그랬고 뭐 거기서도 이제 외우는 것도 타이트하게 좀 구분했어야 되고 하니까. 심지어 우리 이번 주에 너네 쉬지? 이틀 쉬잖아. 안 쉴 거야? 너 학교 갈래? 오늘 화요일하고 목요일 쉬잖아. 안 쉬어? 응? 응, 쉬잖아. 그러니까 쉬는 동안 너무 놀지 말고 요 파트 공부들 좀 하시고요. 놀긴 놀아야겠지만 뭐시기. 여기 파트 외우는 거하고 문제풀이 이번 주는 51번까지 하시면 돼. 132쪽에 51번까지 과제 하고 앞부분 계산 파트들 있죠. 혹시 안 된 친구들 좀 공부 좀 하시고 덜 된 친구들 뭐 문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은 또 달라고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책 하나